예,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한반도 대운하 특위 공동위원장이시죠.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홍정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이시죠.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섭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민논객 여러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민논객 9기 논객 여러분들인데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많은 활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특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정리를 하고 어떤 것들이 주로 쟁점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새해 벽두부터 치열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나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보면 올 상반기에 여론 수렴을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4년 안에 대운하를 완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 또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역사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일까요? 대운하는 우선 제2의 국운을 융성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내놓은 첫 번째 약속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한반도의 물길이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민심도 이어질 것이다.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대선이었지만 그래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대운하를 둘러싼 경제성, 환경평가를 두고 지난해 4월 MBC 100분 토론에서도 찬반 양측이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단순한 토목공사를 하는 일이 아니고 국토의 조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입니다. 100원 투입해서 많아야 28원, 적게 5원 나오는 이런 사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대선 기간 내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공통의 결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대운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축으로 호남권의 영산강과 금강, 북한의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까지 한반도의 내륙을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는 선진 한국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화물 운송, 환경 개선, 지역 개발, 관광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2%를 상회하는 물류 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한계에 달한 육로 수송의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운하를 통한 물류혁명이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 등이 운하 주변으로 몰리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내륙 지방에 대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운하 주변의 환경을 살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70만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엄청난 산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보다 10배나 느린 운하는 시간과 정확성을 다투는 물류업계에선 경쟁력이 없는 낙후된 운송수단이라 운하를 이용한 물동량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게 반대 진영의 주장입니다. 특히 물동량이 없으면 지역 개발도 안 되고 산업 효과도 미미한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땅값 기대 심리만 부풀리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철로나 도로보다 운하가 훨씬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화물 차량의 배기가스 감소로 인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연간 7천억 원에 달하고 하천 준설을 통해 수질은 개선되며 체계적인 하천 관리로 여름철 물난리와 겨울철 물 부족을 극복하는 등 치수에 있어서도 운하 건설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반대 진영은 3천만 수도권과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이 망가질 경우 대책은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친환경 건설을 약속해도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 환경 파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도 예.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당군 이래의 가장 큰 토목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재앙이 불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지 혹은 엄청난 재앙인지 이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의견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과연 이 논란을 풀 해법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인터넷 IMBC 홈페이지 다음의 아고라를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784국에 3300번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예, 토론 들어가기 전에 박승환 의원께 한두 가지만 좀 예. 확인하고 예. 토론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이명박 당선인은 대운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게 최소한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시작하기까지요. 예. 근데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당선인께서 아마 그 절차를 밟아서 1년 정도 걸리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대운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또 국내외의 운하 전문가, 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국회에서 한 1년 정도면 그런 것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리면 그런 준비 작업이 끝나고 그러면 운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반대 의견도 다 수렴해서 듣되 뭐 이걸 다시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재검토하겠다는 예. 뜻은 아니고요. 반대의 여론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또 뭐 문화재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의 운하 건설 사례에 비추어 봐도 그 지역에 환경하는 분, 생태하는 분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생태 지도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운하가 만들어지는 지역의 동물, 식물 이런 지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문화재 조사도 하고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진행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절차를 밟는다면 조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이 운하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또 한나라당 내의 경선 과정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입니다. 그게 한나라당 내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정당 내에조차도 동의가 안 돼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이 화주, 또 물류업계 이런 분들의 의견조차도 수렴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에서 보면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법 그대로 또 법을 지키면서 순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절차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순리적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그 정당 내 사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나라당이 근 1년 가까운 치열한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뜻을 달리한 분들이 있었고 대운하를 가지고도 저도 아주 치열하게 서로 간에 다투었거든요. 그 앙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정당 이야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은 공당으로서 저희 당의 후보가 만든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는 충분히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별법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이 하천에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법이라든지 또 수도법 이런 법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법 같으면은 골재 채취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채취를 해서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법제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되고요. 예. 또 지금 수도법에 의하면
이 관행업을 하는 어선 외에는 큰 배들이 못 다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손질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령의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국책 사업들은 대부분 특별법을 했거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함에 의해서 관련 법을 개별법을 정비해서 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국민적인 노력이 들기 때문에 예. 차라리 특별법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국민 여론 수렴이 잘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 가지만 그 점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4대 강을 운하로 한다라고 하는데 4대 강에는 상수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법입니다. 이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식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특별법끼리 부딪힐 예,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근데 운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수단입니다. 교통수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운하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모든 국민이 먹는 특별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원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거나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공공적인 목적인 이 상수원 특별법이라는 이런 법리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특별법과 선법과 후법이 있을 때는 후법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지금 운하와 관련된 상수원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제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 지금 말하는 그 상수원 문제는 별도로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말씀하시죠.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년 이맘쯤엔 첫 삽을 뜨겠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의 국책 사업을 보더라도 타당성 검토 또 구체적인 사업 실시 설계 여러 과정을 거치면 서해안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첫 삽을 뜨기까지 처음 계획부터 7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또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일각에서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냐나 의지에 상당히 달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하거나 또 이명박 당선인께서 청계천을 할 때 많은 국민적인 비난과 그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의 국정 철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당선인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애초에 다소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설득을 하면서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과 또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면 저희들은 충분한 저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언제까지 끝내겠다, 즉 임기 중에 끝내겠다 이것이 지금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4년 내에 다시 말해 이제 임기가 5년이니까 첫 1년 동안 의견 수렴해서 나머지 4년 동안 공사를 마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기 5년 중에 이 공사를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끝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게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획 단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끝을 정해놓고 문제를 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문제는 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얘기가 사실은 처음에 잠깐 오늘 나온 얘기 이경숙 위원장의 얘기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저희들이 그 경제적 효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 좀 구체적인 문제로 좀 토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근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고 제가 그 부분 사실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안 다루고 처음에 그냥 다룬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쟁점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우선 경제적 효율성 문제인데 경제적 효율성 문제는 분야를 나누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물류, 물동량 문제하고
또 산업 파급 효과,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가 지역 개발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 수익성 문제 등등이 경제적 효과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다 다루기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물동량 문제부터 그걸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동량 문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부산항에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1,330만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경부운하에 물동량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은 벌크 화물을 많이 운반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럽에 벌크 화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부운하는 벌크 화물이라는 것은 곡물, 석탄, 유연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벌크 화물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벌크 화물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벌크 화물은 일부 제천, 단양 쪽에 있는 양회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있지만 대부분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항만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 물동량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동량이 한 1,600~700만 TU 같으면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3배가 늘어서 4,800만 TU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물동량을 지금 그중에 한 9% 정도 철도로 하고 있고 지금 연안 운송은 극히 지금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의 정체가 매우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로를 계속 건설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자원의 문제, 도로 정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아까 말했던 1,330만 TU지만 이게 이 운하가 건설된 한 2012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산항 물동량가 2천만 TU 가까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예. 그걸 환적 화물, 중국, 일본에서는 환적 화물을 제어하더라도 경부 측에서 상당한 물동량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한 15% 정도, 경부 측에 있는 도로 물동량의 한 15% 정도만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만 TU 정도의 물동량이 운하에서 흡수가 되고 이것은 지난번에 6월 달에 근교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하를 반대할 때 나온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부 운하가 한 도로 물동량의 20% 정도를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운하가 물동량이 운하, 도로, 철도 이래서 도로가 한 70%, 운하가 한 15%, 철도가 15% 이렇게 독일은 물동량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동량이 많은 라인강을 기준으로 할 때는 42%까지 운하가 물동량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경부축이 우리 모든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구미, 대구를 비롯한 경부축에서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한 6% 정도의 경제축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물동량이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반대 측에서는 거기에 이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물동량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시겠죠? 좀 예.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GDP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은 분명합니다. 계속 증가하는 과정에서 과연 물동량이 얼마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늘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어떤 전자나 이런 산업 쪽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에서 나오는 물동량이라는 것은 상당 정도 이제 비행기로 수송할 정도로 아주 가볍고 작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GDP에 비례해서 물동량이 얼마큼 늘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만 설사 경부 측의 물동량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물동량을 운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독일의 예를 드셨지만 유럽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운하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유럽의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운하를 통한 수송 분담률이라는 것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하를 통한 어떤 물류 수송이라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 일반적인 그러한 경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향에 속한다는 것이죠. 제가 간단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운하를 통한 물동량 수송이 제로인 전혀 없는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그 원래 핵심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15개국이었는데요. 이 15개국 중에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까지
총 15개국 중에 9개 국가. 이 국가들은 운하를 통한 물동량 수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섬나라거나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독일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데요. 독일의 경우가 그 네덜란드와 더불어서 이제 운하의 이용률이 좀 높은 그런 나라지만 그것이 유럽 전체를 보자면 일반적인 경향이라기보다는 EU를 보시면은 운하의 이용 비중이 4%입니다. 따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보더라도 또 반도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에 비춰 보더라도 운하라는 것이 과연 물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제가 한 말씀입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지금 벨기에를 보십시오. 벨기에가 지금 운하가 13%가 되어 있습니다. 벨기에란 나라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운하 노선을 들고 계시죠. 예. 운하 노선을 7개를 만들어 가지고 물류를 지금 13%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각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운하란 것은 지금 순전히 이렇게 인공적인 운하를 파서 지금 운하를 하기는 힘듭니다. 운하는 지금 캐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추럴 리버와 레귤레이티드 리버 캐널, 그러니까 순수한 강을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과 강의 보호와 준수를 해서 강을 좀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부분과 인공적인 부분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맞는 나라에서는 운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높기 때문에 운하하기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둘러보고는 굉장히 한국은 운하하기 좋은 나라다. 경부만 하더라도 낙동강과 한강 540km 중에서 500km는 그냥 자연의 강과 일부 자연의 강을 갖다가 고쳐서 수심을 깊게 하고 보를 만들어서 배를 띄울 수가 있고 한 40km 정도만 인공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유럽의 이 운하를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벨기에 같이 우리나라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도 그렇게 인공 수로까지 만들어서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운하의 효율성을 입증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박석순 교수께 저 보충 발언하실 거죠? 마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보면은 네덜란드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29%가 돼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프랑스가 이걸 한번 잡아주십시오. 프랑스가 사실 2000년대부터 2005년까지 운하 수송이 100% 늘어났어요. 2배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덜란드를 보면은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철도는 그냥 그대로이지만은 도로가 물론 증가했어요. 운하 수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또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MDK가 생기고 난 뒤에 물동량이 여기 있다가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이런 문제들 결국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말입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운하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나라들은 GNP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EU에 포함시켜가지고 EU 전체가 4%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서유럽은 전혀 달라요. 북서유럽,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선박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의 43%를 전부 다 운하로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유럽 얘기는 전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루마니아랑 불가리아 같은 아니요, 거기는 제가 EU 15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EU에 포함되죠.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유럽 가셨고 저희들도 유럽 갔다 왔는데요. 다 운하를 봤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국토의 절반이 간척을 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물이 많아가지고 펌핑하고 있어요, 바다로. 매일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 펌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물을 계속 밀면서 간척을 했기 때문에 물의 제방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벨기에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벨기에가 운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의 80%를 차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이 일면이 북해입니다. 그리고 그 북해가 라인강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은 라인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의 이 운하의 이 80%를 이 삼국이 담당하고 있고요. 독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7,500km의 내륙 주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인강이 700km의 이 내륙 주운이 80%를 또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국가의 특성을 갖고 설명할 문제고요. 영국은
3,800km의 내륙중을 갖고 있지만 이 물류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10만 킬로미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1%,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의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의원님한테 만나뵈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14%, 15% 그러니까 물동량의 14%, 15%를 경부운하가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부 측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유발하고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물동량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벌크함물을 제외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벌크함물은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컨테이너 물동량의 15%가 어떻게 도로에서 경분화로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물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류 기본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물류 기본법이 해양, 항공, 도로, 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운하를 포함해서 물류 계획을 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재임 중에 2012년경에 운하가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존의 지금 경부 축에 의한 도로교통은 굉장히 포화 상태다 이겁니다. 연간 도로 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금 20조인데 해마다 1조가 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로 정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류 부분에 말이죠. 지금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트럭을 운송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연간 1조 6천억의 유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물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부산항이 멈추고 이래서 도로교통으로서는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근데 물동량 아까 말한 것처럼 2020년 되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이 교통수단은 자연스럽게 물류를 흡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생각은 한 7, 8%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1, 2%씩 늘면은 한 15%. 그게 이제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 15%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되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는 거죠. 물어봐주셨느냐는 거예요. 하주한테 물어보거나 물류업계에 물어봐서 이런 정도의 통계 수치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걸로 묻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TF팀에서 그 0.16라는 비시 비율을 내면서 경부 축의 물동량의 20%를 운하가 흡수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TF팀은 뭘 근거로 해서 20%를 했어요? 제가 이 물동량에 관한 워낙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주장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즉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마침 이 항만 관련 해운 관련 전문 기자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로 이 우리나라 해운 업계에 지금 기업체가 한 14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140개의 기업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어떤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전부터 이 사이트에서 과연 이 경부운하가 새로운 어떤 운송의 대체 수단으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론을 여기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못 하고요.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사이트가 우리 시청자들 계시니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daily S는 쉬핑의 약자입니다. sdaily.co.kr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대형 또 중소형 해운 업계의 이사 또 대표이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현재까지 6일 동안 지금 한 결과 총 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8명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업이 한 14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경부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48명, 76%입니다. 철저히 검토하라 12명, 20%, 해야 한다 2명, 3%, 모르겠다 1명, 2%. 근데 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잠깐만요. 현장에서의 얘기가 이 운하라는 것은 홍 교수님 설득력이 없다라는 홍 얘기입니다. 교수님 제가 잠깐만 좀 확인 좀 할게요. 68명이라고 하시는데 68명은 각사에 한 사람씩입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정확지는 않습니다. 정확치 않죠. 예.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이트가 워낙에 예. 가입비 자체가 연간 가입비 자체가 100만 원을 상회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회사의 임원급들 이상이 그리고 가장 지금 해운업계에서는 알려진 정론지라고 되어 근데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예.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거지 뭐 사이트 이야기하고 남은 사이트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뭐 말입니다. 근거로 그런- 제시하신 거니까요. 근데 아니, 아까 우리가 하던 얘기들을 말입니다. 다시 하자고요. 왜 14%를 근거로 했느냐? 예. 독일에서 그래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물동량이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 수송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안 쓰는 얘기해 숫자를 보시죠. 그걸 동의하지 하고 또 않는 하나가 거예요, 뭔가 하면 그게. 아까 제 중간에 이게 얘기가 돌아가다가 유럽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걸로 좀 돌아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이 수로와 유럽의 주요 산업단지예요. 전부 다 거의 지금 3,500km의 운하가 유럽 전체 내륙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유럽에서는 운하가 필요 없는 것처럼 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미국 역시도 곳곳에 지금 현재 유럽 지금 이용하는 것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지역에 있는 운하예요. 미국 지역의 연안 운송 또 그다음에 미시시피 강을 따라 가지고 운하가 전체의 물동량의 6.5%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조금 조금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그 환경과 배경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없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건 그 정도로 좀 제가 정리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부분을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운수업계, 해양업계의 그 방금 그 인터넷 통계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그 자기들이 해온 기본적인 물류업계 일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출하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송을 한다면 수도권에서 트럭을 통해서 부산까지 와서 쉬핑을 해서 배를 타고 간다든 이런 선이 있는데 새롭게 이제 이 운하를 하게 되면 공장에서 운하로 보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측면이 다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직접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은 여론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경부 측의 물동량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수산부 통계도 보고 교통연구원 통계를 보는데요. 저희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수산부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15년, 20년으로 이 물동량을 예측했습니다. 부산항 처리 물동량, 그다음에 경부 측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그러니까 수도권 비중이죠. 그래서 이 수도권 비중에 말씀하신 대로 10%, 20%를 적용해 봤습니다. 적용해 보면은 실제 물동량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움직이는. 네, 그리고 아까 통계 건교부 수치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 3%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부 측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그러니까 문제는요. 지금 그 한국 컨테이너 협의회 그 회장분이 이 사실 물류 문제를 가지고 운하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제가 아까 왜 14%라고 하는 근거, 20%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그 문제에 그 객관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예. 잠시만 이야기를 할게요. 박 의원께 저희들이 드리고보다는 보면 홍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라 그래. 경부측 물동량이 방금 3%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3%밖에 수출 흡수할 물동량의 수 없다라는 40%를 거죠. 경부측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부산항에서 분명히 1,330만 TU 물동량을 처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동량이에요. 그중에 40% 정도는 환적 화물이라서 일본, 중국, 심지어는 부산항이 세계적인 허브 항만이기 때문에 예. 남아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시드니로 가는 물동량이 인도양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부산항에서 환적돼서 갑니다. 그런 물동량이 많아요. 그게 40%지만 나머지 한 900만 톤 정도는 로컬 화물, 국내 화물이거든요. 그럼 그 900만 톤 되는 화물 중에서 경부측 화물 물동량이 얼마나 될지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그걸 3%라 그러면 그건 납득 안 되죠. 자, 왜냐? 이렇게 하죠. 예. 저는 의원님께서 경부측의 모든 의원님께서 운송이 아까 이루어지는데 해운업계에 있는 분들이
늘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새로운 운하라는 어떤 대안이 나왔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저는 제가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지금 치열하게 어떤 국제 이 해운업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산이 허브 항구라고 하지만 과거에 3위였다가 이제 5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그 해운 부분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 더 싸게 이 경분할을 통해서 물건을 운송하고 보낼 수만 있다면 왜 해운업계에서 마다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운하라는 운송수단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물류를 수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수단으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절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잠깐만요. 해봤는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나 대표이사와 같은 이런 어떤 경영자들은 운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류회사에 실무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이 복잡해지고 전에와 다른 새로운 어떤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세계적인 경영 시각을 가진 분들은 해외에 가서 다 보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물동량이 워터웨이 내륙 수로를 통해서 많이 다닌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능하고 이것이 문제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명박 당선인도 지금 우리나라가 기업 물류비가 외국에 비해서 12%로 지나치게 높고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되는 일이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운하로 하면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의 물류비를 줄여준다고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다 찬성이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물동량을 한 3% 정도 흡수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비관적 전망도 있고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는 1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뭐 40% 아니 15%는 이 말 아까 그 논쟁은 말이죠. 예. 경부축 물동량이 부산항 물동량의 수도권 물동량이 예, 3%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수도권 물동량이 40%. 경부 운하의 3%를 흡수할 수 있다고. 예, 자 알겠습니다. 물동량이 3%라는 예, 제가 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각자의 근거를 다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관건은 결국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다면 아까 홍 교수께서 말씀하신 저 해운업계, 물류업계 분들도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성은 기본적으로 시간하고 비용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어느 만큼 절약되고 단축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시간은 32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4월에 토론할 때는 24시간이었는데 이거 좀 늘어났습니다. 조금 검토 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거는 24시간은 설계 시간이고 예. 32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행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 예. 아무튼 32시간으로 좀 최종적으로 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게는 5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거부터 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시간을 따지면은 운하는 도로, 철도, 바다,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느립니다. 아마 이것을 부인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이동 거리, 즉 서울의 터미널에서 바지선이 물건을 싣고 부산에 있는 터미널까지 가는 순 이동 거리 시간만 하더라도 독일의 예를 비추어 보건대 총 13일이 최소한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순 이동 거리만이 아니고 운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물류가 이동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컨테이너가 출하됐을 때 이것을 도로로 갈 경우에는 바로 트럭이 실어서 가게 되지만 운하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 터미널까지 와야 되고요. 터미널에서 이제 배에 실어서 이것을 부산에 있는 이 터미널까지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내려서 트럭에 옮겨 실은 뒤에 그 다음에 항구로 가게 되거든요. 다른 어떤 운송수단도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운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고요. 비용도 비용을 이제 주장하신 분들은 순수하게 이동거리만 따지면은 한꺼번에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단가가 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다 운송과 비교해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바다는 훨씬 더 큰 배를 갖고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더 쌀 뿐만 아니라 이 운하 같은 경우에는
자, 잠깐만 이렇게 처음 하죠. 말씀드렸던 예. 이 여러 복잡한 단계의 비용을 다 합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게 뭐 소비가 시간하고 된다는 비용을 것입니다. 따로 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그 점에 같이 그 점에 가죠. 제가 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마 홍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짐을 실었다 이거죠. 그럼 곧장 바다까지 가지고 배에다 곧장 선적합니다. 중간에 터미널에 내려서 트럭에 싣고 다시 또 부두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리버 곧장 가지고 베슬 투 베슬 시스템이라고 배에서 배로 이것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앞으로 중국에 이게 물동량이 많고 일본의 물동량이 많으면은 물론 운하로 간 배가 태평양을 넘지는 못합니다. 워낙 큰 배가 돼야 넘으니까. 그렇지만은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는 거는 곧장 운하로 갔던 배가 곧장 중국으로 가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전라도 우리 광주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부산항까지 가지고 트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부산항에서 다시 배에 싣고 다시 중국으로 간다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뭔가 하면은 광주에서 그 배에 실어가지고 곧장 그 운하의 배가 곧장 중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말입니다. 빨리 갈 물건들은 트럭으로 가야죠. 그러나 하루 일찍 싣고 또 천천히 가는데 이 물류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 가는 거죠. 그래 가고 충분히 말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는 게 아까 제 14%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머지 86%는 트럭으로 가든지 가라 이거죠. 트럭으로 가고 철도로 가고 그나마 천천히 가도 싸게 천천히 갈 물건만 가자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부산항이 말입니다. 뭐 우리 박성환 의원님이 물류 전문가로 잘 아시겠지만은 부산항이 세계 5대 허브항입니다. 모든 배들이 이쪽을 통과해가 경유해 갑니다. 그런데 그 경유한 배가 왜 인천항을 안 오느냐? 못 와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큰 배가 부산항만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놓을 물건 내려놓고 우리나라에서 실을 갈 물건 가져간다고요. 그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운하로 가는 것이 가장 싸게 가는 거죠. 박 교수님, 예. 지금 하신 말에 좀 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바지선이 한강과 낙동강을 지나서 이제 부산까지 갔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항구를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낙동강 하구원을 통과해야 되죠. 예. 낙동강 하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마 그렇죠.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죠. 이쪽에는 하천이고 저쪽엔 바다입니다. 그렇죠.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썰물이 되면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썰물 때 가면은 그 배는 밀물 때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뭐 관문을 만들고 뭐 하구원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관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2,500톤짜리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출하는 어떤 이제 이 소위 이제 머더보트 모선이라고 하는데 이 대형 컨테이너선 옆에 붙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출하되는 컨테이너가 다 한 나라로 갑니까?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러 나라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2,500톤짜리 배 바지선에 실려 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여러 나라로 가는데 한 배에 어떻게 실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마치 서울에서 떠나는 바지선이 일본까지 아까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전혀 경제성이 제가 말을 아직 끝까지 들으세요. 정리해 주시죠. 예. 이 배가 부산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려면은 현재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까지 가는 배가 보통 3만 톤, 4만 톤 되는 화물선이 이제 갑니다. 그 속도가 보통 한 25km에서 28km 정도의 속도로 가거든요. 바지선이 2,500톤짜리 바지선이 안정성 때문에 대한해협을 건너니까 매우 힘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혹시 배가 전복되는 것을 우려해서 보험료가 무지하게 높거나 거기에 물건 실을 화주 없습니다. 그게 황 교수님이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뭔가는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한 겁니다. 낙동강 하구원의 밀물 썰물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100층, 150층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바보가 그 하구원에서 밀물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배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바지선이 일본까지 갑니까? 일본 그 얘기는 여기서 운하에서 일본까지 가는 거는 새로 나온 배들이 있습니다. 시리버 배설이라고 바다와 이 육지를 이게 항구를 같이 갈 수 있는 운하와 바다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배의 싣고까지 바지선 끌고 일본까지 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뭔가 하면은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의 확률을 제가 좀 계속 줄 보완을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예. 물론 그 뭐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는데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일반적으로 이게 선적 과정이 어떠느냐, 예.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 전에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부산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항이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차 이제 뭐 상해항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부산항을 잘 만들어야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함적 화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항이 꼭 그 수출입뿐만 아니라 환적 항구로서의 기능을 갖추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하고 다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이런 그 광양항이나 이런 항구가 부두 컨테이너 시설이 이제 넓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으로 가던 물동장들이 상당 부분 분산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산항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시간상의 문제는 지금 자꾸 32시간 25분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운하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근데요, 이것이 하주들이 이런 32시간, 뭐 저희가 볼 때는 50시간에서 70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32시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거 선호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화주들이 이 32시간도 되니까 여기다 물건을 실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예, 교수님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가. 물론 우리는 내륙 주운이 없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바다로 한 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752km입니다. 이 이동 거리 시간 부산에서 인천까지가. 근데 28시간 걸렸습니다. 그 이동 거리 시간. 그리고 연중 한 270일이 운행했습니다. 근데 돈까지 지원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주들이 기피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왜? 수출입 물동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은 이 구로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 만드시는 공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서 부산항에 입항시켜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그런 시간과 이게 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돈 이야기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격 경쟁력 운하는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차하고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얘기가 물리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왔는데 수도권 물동량을 평택이나 인천으로 보내면 되고 광양으로 보내면 되는데 구태여 부산까지 왜 보내느냐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항만이고 이 태평양이 지금 중국과 일본, 이 한국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있습니다. 이 물동량은 태평양을 끼고 미국을 가지고 다니는 골든 이 루트가 있어요. 배가 다니는 황금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상에서 큰 배들이 한꺼번에 10,000개의 컨테이너 혹은 15,000개까지 앞으로 실을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실은 배들이 다니거든요. 그 배들은 아무 항만에나 들어가지 않고 정해진 항만에만 들어갑니다. 그 항만에서 그래서 환적 화물이 있는 거예요. 그 항만에 다른 화물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평택, 인천까지 그 큰 배들이 안 가고 평택, 인천 화물들은 대체로 상해나 부산으로 와서 다시 환적해가 갑니다. 그 이유는 그 큰 배들이 평택, 인천까지 항해를 해서 갔다 오려면 2, 3일 걸리고 거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광양도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놨지만 거기에 배들이 안 들어가고 물동량이 없는 이유는 거기는 광양에 다도해에서 들어갔었는데 몇십 시간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 때문에 선사가 기항 자체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현상이고 물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강제로 평택이나 인천으로 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끊고 나중에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항을 통해서 움직이는 물동량은 대부분 수출입 물동량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은 유럽까지 간다 그러면 한 달, 또 혹은 미국까지 간다 그러면 동부 연안까지 간다면 20일, 또 서부까지는 서부는 한 열흘 정도, 동부는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적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입 물동량은 사전에 상업 신용장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동량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급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항공화물로 보내거나 혹은 트럭으로 가서 갈 수 있지만은 천천히 가도 되는 정시 시간만 타임 스케줄만 맞춰주면 가도 되는 그런 물동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트럭으로 해서 부산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동량이 바로 부산항에서 선적대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부산의 인근인 부산항은 북항의 경우에는 소위 카고 야드지라 이래가지고 야적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적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내륙의 물금 내륙 야적 기지장을 만들어가 거기서 하루 내지 이틀간 또 창고비를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고 있습니다. 예. 물류가 천천히 가면 맞아요. 물류비는 운송비, 창고비, 포장비, 정보비 이런 것들이 물류비인데 창고비가 한 15% 정도로 물류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동량은 전부 다 이게 컴퓨터로 어디에 물동량이 얼마나 적재되는지 다 확인되거든요. 예. 운하에 떠 있는 천천히 가는 물동량들은 전부 다 창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물류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예. 이런 점을 다 감안해야 제가 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드리면서 토론 진행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그 낙동강 하구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예. 그럼 기술적으로 제가 그 그렇죠. 해결이 가능하다고 예. 말씀하셨죠. 예. 그건 어떤 기술로 가능하신지. 낙동강 하구원 문제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낙동강에 가면 말이죠. 낙동강 하구 쪽에 그 김해 수로가 있습니다. 예. 그 수로를 거치면은 녹산 수문을 통해서 부산 신항과 연결되는 부산 신항의 동항측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수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인지 하구원을 넘으면은 북항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활용할 것인지 또 하구원을 넘는 데 있어서는 관문을 통해서 넘으면 되고 수로는 또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 없이 다들 로텔담은 북해에 연안해 있습니다. 라인강을 통해서 로텔담으로 많은 물동량이 다니지만 하등 문제 없이 배들이 예. 다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금 보니까 결국 저 하구원 내에 즉 낙동강 하류 쪽에 어떤 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신항으로 바로 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그런 낙동강 모양이네요. 하구 쪽에 터미널도 만들고 신항으로도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터미널도 확보하고. 만들고 또 넘어가고 합니까? 예. 아니 왜 그럼 그렇게 두 가지를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죠? 아니죠. 터미널의 경우는 부산 이 지역에 쓰는 하구원을 거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이 수도권이나 또는 아마 그 기대하시는 거는 수도권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충주고 뭐 문경이 이런 데서 다 뭐 공장이 생긴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다 물건 실어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로 갈 수출 물량일 텐데요. 그것을 2,500톤짜리 배가 보통 이 대양 노선을 가는 이런 저 화물선들은 7만 톤, 8만 톤짜리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 배에 어떤 크레인을 가지고 베슬 투 베슬, 배에서 배로 실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의 네, 이 가보시면 크레인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 자, 예. 작은 배에서 작은 배로 옮기는 거지. 예. 그렇게 큰 가지만 큰 더 배에서 작은 배로 옮기는 건 예.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질문을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어차피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 화물들이 대부분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 화물들은 대개 그러면 며칠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요. 양쪽에서 32시간이냐 50시간이냐 혹은 100시간이냐로 논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면 대운하가 그토록 빨리 32시간 만에 주파해야 될 필요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란 건 있고 예. 아까 전에 이제 이 해상 운송의 경우에 28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더 걸렸다.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금 우리나라 해상 운송이 지금 거의 정부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이제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하는 연간 한 15일 정도 운항 못하는 일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해상 운송을 하는 사람들은 80일 내지 100일 가까이 운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정원 수역을 다니는 이 수로와 황천 그리고 이 일기 조건이 좋지 않는 서해 남해를 거쳐서 빙 둘러가는 해상 운송은 충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인천 같은 경우 수도권 물동량을 이제까지 취급했던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 터미널과 철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물동량을 트럭으로 싣고 가가지고 또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셋째는 이것이
기존의 외항선 터미널과 내륙 연안 터미널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수송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까지 그 해상 운송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원 수역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요, 의원님 말씀에서 이 경분화가 느리지만은 화주들이 물동량을 여기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시간이 아니라 정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해운에서 수출하고 이런 것도 다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운 문제, 28시간 문제나 해운으로 연안으로 수송되는 것은 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시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하만은 정시성이 문제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문제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정시성이 있죠. 근데 그 의원님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배로 가는 선적을 해서 일본으로 가고 배로 선적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건 항공으로 가고요.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짜서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0시간, 5시간, 뭐 30시간 이런 시간이 중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스케줄을 맞추면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생산 공장에서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생산해서 한 번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2년 계속 10년을 계속 수출을 해요. 그럼 계속적으로 신용장을 받아서 계속 물류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30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30시간 전에 생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신용장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만 맞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생산해서 수출하면 물동량이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 있는데요. 일반적 중소기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주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제가 일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럼 물동량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처리하면 문제는 돼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정작 하주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하주들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값싼 해안 연안 수송도 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잠깐만요. 왜 그럼 42%나 라인강에서는 물류가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그 시간 있으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 이 공장을 운영하거나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두 분만 이것을 이 정시성에 맞춰도 되고 느리게 가도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 느린 물건은요 벌크한 물입니다. 참. 천천히 가도 되는 물건은 여러 가지 원자재 물건이랄지 이런 물건입니다. 급하지 않는 물건이죠. 수출품 의료 제품은 왜 원자재가 급하지 않아요? 원자재가 원래 더 급할 수가 많죠.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화주분들이 계시다면 전화 받아도 되겠네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뭐 한두 번 얘기 들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분들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의원님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 서해안 쪽의 항구들이 갖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여전히 부산 쪽으로 물동량을 수송해야 될 수출 물량일 경우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뭐 꼭 단기적으로 가야 되냐고 지금 사정이 그렇다 이거죠. 현재 지금 인천에 그 작년 12월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신항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한 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건설을 앞으로 2020년까지 30부두 규모의 굉장히 국제적인 그러한 그 항구로 이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인이시고 또 국가의 어떤 예산도 다루시고 하니까 그것하고 경부 운하를 건설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중복 투자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적인 요구 사항이 있죠. 그 지역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일본도 지금 말이죠. 항만을 지나치게 개발해서 지금 항만이 굉장히 유유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물류란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책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가지지는 거 않습니다. 이 물류의 흐름에 의해서 세계 경제 현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항과 인천항이 가지고 있는 물류적인 조건과 자연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항은 세계의 선사들이 자연적으로 선택돼서 커지는 것이지 정부가 거기를 지원해서
부산항이 커진 거 아니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바로 그런 논리로 예. 경부 운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 있는데 왜 지금- 억지로 만듭니까?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민농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질문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계신 박승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대운하가 시작되는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 주변 분들은 혹 땅값이 올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저희 어머니는 좀 한 가지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 지역이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상업시설도 뭐 허가가 안 나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 보호해온 그 식수원이 그 대운하가 개발되면 물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땅값이 오르고 대운하 때문에 좀 더 잘 사게 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는 그 좀 더 깨끗한 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참아가면서까지 제정된 상수원 특별법이 과연 어떤 가치가 더 있길래 이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좀 잘 되지 않거든요. 답변할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식수원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대운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운하를 하게 되면 낙동강과 한강에 물이 10억 톤 정도 물이 많아집니다. 또 준설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식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금 낙동강은 2급수라 그러지만 나쁠 때는 4급수까지 나빠지고 한강 또한 2급수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급수의 좋은 물을 먹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식수원을 옮긴다든지 강변 여가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무슨 질문하셨죠?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저는 그 식수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서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발상 자체가 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대운하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로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하고 힘든 사업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지금 1년 정도 의견 수렴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추진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충분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더라도 그래도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당선자 측의 태도가 이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52%의 국민들이 이 차기 정부와 관련 좀 오만하고 강압적인 정부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명박 당선인께서 당선 후에 처음 국립현충원에 가서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해방 후에 가장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하 사업은 분명히 이명박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제일의 공약으로 내걸고 이 공약을 포함한 BBK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도 이명박 당선인을 대운하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운하 때문에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한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 뜻이란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요. 특별법 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청과 관련된 많은 개별 법규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당선자께서 공약으로 거신 것이고 이 공약을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공약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당선자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 더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했거든요. 특별법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국민들 뜻을 잘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게 반론드리면요. BBK 때문에 국민들이 대운하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의 국민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셨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민농객은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면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아주신 분이고요. 지금부터 질문하실 분들은 이제 9기 시민농객 분들입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세요.
예, 홍중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홍중호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신 만큼 주로 물류 비용과 같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대우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청계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우나가 여가 시설 활용 측면 같은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대우나의 경제성을 초월한 가치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청계천과 경부운하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천이라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나의 어떤 이 친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반면에 경부운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관광이나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막혀 있는 중간에 백두대간이 가로지르고 있는 그 25km에 달하는 터널을 인공적으로 뚫어서 두 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세기 어떤 관광 또는 여가라는 것은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떤 이 역사와 문화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미의 이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관광, 또 여가 활용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예. 기존의 이러한 그 시설을 다 망가뜨리는, 다시 말씀드려 산을 뚫는 그러한 터널을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관광 효과를 일으키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충 질문 없으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박석순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식수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그 대운하를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또 먹는 물입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알고 있기로는 그 교수님께서는 간접 취수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 2005년하고 2006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간접 취수 방식이 타당한가. 근데 결국 그 보고서의 결론은 사업성이 없다였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이유는 일단 수질은 좋지만 취수량도 적고 또 경제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 취수 방식으로 강변 여가수를 이용하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용 비율이 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간접 취수 방식으로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얼만큼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도가 도입된 지 한 30년이 됩니다. 이 30년이 이제 그 전에 물론 있었지만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는 한 30년 동안 아주 도시화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물을 강가에서 직접 끌어와서 그걸로 가지고 수돗물 만들기가 쉬웠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 직접 취수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엄청난 쓰레기가 지금 옵니다. 특히 팔당호 같은 데는 거의 배가 8대 떠다니면서 1년에 한 2,000톤의 쓰레기를 건져내고 그걸로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토사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호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도 빨리 선진국처럼 이제 강변 여가수 간접 취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장이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이게 운하와 별도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이제 이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에 하루 동안 먹는 물이 한 2,700만 톤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는 간접 취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가 바로 충적청이에요. 우리나라가 간접 취수가 가능한 충적청이 국토의 10 내지 15%가 간접 취수가 가능한 충적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을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깊이를 가진 게 한 5 내지 한 10%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도권에도 거의 한 200만 톤, 하루 한 200만 톤 정도는 간접 취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에 그러면은 왜 서울시가 지난번에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서울시가 왜 그러면 실패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과거에 못 쓰던 이 수직적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고. 지금은 다 뭔가 하면은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옆으로 수평으로 다시 우물을 파는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충분한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뭘 했느냐? 지금까지 기술이 부족한 그런 데다가 일을 맡겨가지고 이걸로가 해가지고 결국은 수량이 부족하더라.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그 문제는요. 예, 조금 뒤에. 예.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민농객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예. 쭉 하셨는데 반론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론 듣지 않고 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들어온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좀 부탁을 하죠. 네, 역시 한반도 대운하 지지한다, 반대한다.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만 1000건이 훌쩍 넘은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민도식 씨께서는요. 고속도로도 포화 상태고 또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해야 한다 지지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 김민수 씨께서는 경제적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건 문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시청자 김경환 씨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대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100분 토론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 문제를 다루고 환경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거기 이제 식수원 문제도 포함이 되죠. 근데 어차피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식수원 문제, 즉 환경 문제부터 얘기하고 말미에 사업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흐르는 강물을 먹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모두가 식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수죠.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유럽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유럽은 한 70% 정도가 이 물이 좋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좋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랬지 옛날엔 쓰레기도 템비강 이런 데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와 반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흐르는 강물을 먹기 때문에 물을 잘 이렇게 보존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되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물이 나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이 나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많이 대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물로 들어오는 이제 오염원의 차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데 지금 현재의 운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해결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운하는 자연하천을 뭐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가는 이게 제2의 그림이 아니라 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만든 겁니다. 다 이 댐으로 막아야 됩니다. 강물을. 이 한강수계는 30km마다 막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터널을 또 뚫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막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둬지게 될 경우는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물은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 강변 여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지적으로 물이 아주 심각한 지역은 합니다. 창원시 같은 건데 아주 지금은 우리나라는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처럼 그게 다 입증돼 있고 다 알고 그랬으면 옛날에 다 했겠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시험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은 강변 여가수를 할 만큼의 그런 그 조건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모래의 미립자랄지, 그러니까 물은 좋은 물을 뽑을 수 있지만은 양이 부족합니다. 그 공간을 잘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변 여가수가 이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 한 20-30년 쓰면 또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정이 농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염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는 측면 또 부담도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 전에요. 잠깐만요. 간접 취수하고 강변 여가수 단어 두 개가 나는 게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시죠. 간접 취수라는 것이 정수장에서 직접 취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천 부근에 관정을 박아가지고 자연 여과된 예. 그 하천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취수 방식. 예. 강변 여과수라는 것은 강바닥에 모래 또 자가층을 흐리면서 자연 정화된 것을 그 과정을 거쳐서 간접 취수된 것. 예. 그러니까 간접 취수하고 강변 여과수가 더 깨끗한 물인가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가요? 거의 강변 여과수를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예. 이제 취수하는 게 강변 여과수인데 그 방법을 그 간접 취수라 그럽니다. 예. 직접 물을 끌어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박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주변에 이 댐도 쌓아야 되고. 아니 그거 지금 막 개념을 혼돈을 달리는데 가지고 제가 이거 있어요. 예. 하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제 간접 취수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운하에는 자연 하천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을 전부 이렇게 막아가지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 그건 결국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과 남한강의 6개의 보를 각 쌓고 나머지 연결 구간에는 아마 선박 리프트로 하면 보가 더 이상 아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6개를 보를 한다면 540km에 500km 6개를 보를 한다면 7, 80km마다 하나씩 보를 쌓게 될 겁니다. 하류 쪽에는 보를 안 쌓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엄격하게 자연 하천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추럴 리버, 레귤레이티드 리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란 것은 수중댐이거든요. 저희 한강이 지금 여의도 부근이 보와 보에 막혀 있는 운하 상태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저 하류에 신곡 수중보가 있고 또 저기 이 중류 쪽에 팔당 아래쪽에 잠실 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곡과 잠실 수중보의 사진입니다. 보란 것은 수중댐이기 때문에 보를 거쳐서 물이 흘러가고요. 물은 대류작용에 의해서 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를 쌓아둔 물이 썩는다거나 물의 수질이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세계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인데 보를 쌓는다고 해서 생태가 나빠지고 물이 썩는다라고 하면 정말 납득할 수 없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보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15m, 25m 이런 보가 있습니까? 잠실 몇 미터인지 아시죠? 3m입니다. 그거 3m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중 보니까 물이 흘러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건 잠실은 운하가 아닙니다. 잠실하고 신곡 수중보는 그 운하가 아니죠. 그 수위가 어떤 변동을 갖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운하는 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수심이 유지돼야 되는 것은 뭐 의원님이나 교수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갇혀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위든 그것이 차고 넘치든 그 넘치는 것과 상관없이 물이 일정하게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둬놔야 되는 겁니다. 차단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배가 못 다니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흘러가는 의원님 흘러가는 물을 가다 놓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댐이 필요하죠. 왜 수량이 부족하니까. 충북댐이나 소양강댐도 다 흘러 있는 물을 가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댐이라는 것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수질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물을 갖춰놓으면. 그러나 이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논리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지 말고 지금 말입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했지만은 한강이 바로 운하라니까요. 한강 수위가 지금 수심이 지금 5m예요. 옛날에는 신곡 수중보 만들기 전에는 한강에 물이 차지 않았어요. 배도 못 다녔다고요. 지금 신곡 수중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5m 정도의 수심을 유지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니고 있다고요. 그리고 잠실 수중보. 그래 가지고 지금 한강 전체에 1억 톤이라는 물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다 백사장이 났다고요. 이런 것처럼 한강처럼 전국 4대 강에 만들자는 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뭔가면은 우리 부소장님도 보면은 한 가지 크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 모든 국민이 착각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공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얘기를 좀 잘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뭔가면은 하천의 기능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뭔가면은 치수 기능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나지 않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용수 공급 기능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식수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업 용수도 공급하고 공업 용수도 기능하고 또 생태 기능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수를 처리한 것을 배수하는 배수 기능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있고
그 말고 또 있는 기능이 뭐냐? 위락 기능이 있어요. 가서 우리 하천에 가서 놀고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위락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주운 기능이 있어요. 이 6가지 기능을 모든 선진국에서는 미국도 즐기고 있고 유럽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의 잘못된 하천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우리는 위락 기능과 주운 기능을 포기했다고요. 지금 한반도 대운하 기능은 뭐냐? 이 계획은 뭐냐 하면은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은 두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한강을 보고 2번 놀란다. 한 번은 왜 놀랐냐? 이렇게 큰 강이 큰 도시 한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강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황당한 큰 강에 황당한 도시가 됐구나.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자고 하는 게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고 또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죠.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뭔가 하면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서울 구간의 이야기라고 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제가 사실을 자꾸 왜곡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이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를 갔습니다. 아까 한강 수심이 5m라고 하셨죠. 5m면요. 잠시 이 반포대교 여기 잠수교가 넘칩니다. 거기 3m 이하입니다. 그리고요. 수심이라는 것은 구간에 바로 옆에 깊은 데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 수심은 일정치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강 종합 개발을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 잠실 수중부하고 신곡 수중부를 맞춰놓은 이유는요. 과거의 수위를 맞춰놓은 겁니다. 왜? 과거는 곡선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직관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량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수위를 맞춰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 이 수위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강은 배가 다닐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꾸 어디 나오시면은 한강은 지금도 배가 다니면서 배가 어디에 다닙니까? 유람선 못 다닙니다. 유람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교수님 지금 유람선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타는 거 좀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와주시는 유람선보다 훨씬 더 다니기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작을 하기 때문에 좀 압니다만 그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기능 외에 위락 기능과 주운 기능을 말씀을 하셨고 현재 이미 한강에 그 유람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에도 또 유람선 다니고 있고요.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안 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을 좀 더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보다 많은 이제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왜 굳이 그러한 상황에서 수십조가 들어갈 이러한 사업을 벌여서 그것이 그것이 어떤 관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나 막연하고요. 지금 물리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많은 그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광이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관광을 지금의 기존의 한강의 모습을 가지고 잠실과 저 한강 여의도 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되면 팔당을 거쳐서 저기 이제 충주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관광이 이루어지면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인천 쪽으로 가는 서해안 뭡니까? 경인운하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서해안으로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리 수려한 경북 내륙 충청도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직접 제가 독일에 가서 이 간문도 한번 타봤는데 간문을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간에 25km짜리 터널을 서너 시간을 가는 것이 그렇게 왜 자연 그대로의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인공적인 터널을 뚫고 간문을 열 몇 개씩 만들어서 오가는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건지 저는 그다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간문뿐만 아니고 리프트를 함께 타봤는데 상당히 관광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체험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좋은 타겠죠. 관광 경험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간문 타는 게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는 많은 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 비용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수십조 원이라고 하셨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17조 정도로 좀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코스가 2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그 터널 안은 14조 9천억 정도, 15조 안쪽이고요. 예.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안은 한 15조 8천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저희들은 아직 실시 설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한 사람이 러프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무턱대고 40조다, 50조다, 수십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십조라고 할 때는 아니 그건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비판을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수십조다 또 환경지향이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수십조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원래 이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제든지 비용은 좀 줄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좀 크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과거에도 우리 뭐 아주 가까운 예로 경부 고속철도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5조 8천억의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5조 8천억이라고 했을 때도 경제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이고 결국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2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 박 교수님 제가 끝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짓하지 마시고 최소한 3배 또는 4배 정도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비단 경북 고속철도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 보통 14조 뭐 1천억, 14조 9천억 이런 정도 또 이제 스카이라인이 가면 좀 비싸진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비용 항목들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 다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을 늘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찬성 측에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뭐 글씨가 작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진 않았고요. 이 보면은 대략 공사비 14조 1천억 아마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보호 관문, 주운수로, 수로터널, 하천 환경 정비, 터미널 및 대체 시설, 제방 보강 등 기타 포함 14조 1천억. 여기에서 이러한 식의 사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유지관리비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보통 우리 이러한 경제성 분석할 때 공사비의 1.5%를 관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4조 1천억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2천억 원 이상이 나온다는 계산이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배가 지금 경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배에 싣고 갈 수 있는 컨테이너 양을 규정을 하셨고 그것이 높이가 수면 위로 10.6m라고 이 보고서에 또 역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면 위로 배가 이제 거기에 컨테이너를 쌓으면은 10.6m의 높이로 한강과 낙동강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에 123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의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선들이, 이 바지선들이 다리 밑을 안전하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낙동강과 한강에 123개의 다리가 있고요. 이 중에서 높이가 11m가 채 되지 않는 다리. 다시 말씀드려서 40cm의 여유 공간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배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그러한 다리가 총 48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건교부와 또 철도공사의 여러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의 예를 들면 한강철교가 지금 현재 높이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m라는 얘기는 만약에 배에 10.6m를 싣고 간다면은 꼼짝없이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다시 말씀드려 다리를 필요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불가피하게 철거하고 다시 또 재시공해야 되는 비용 그에 따른 엄청난 교통 대란 이런 비용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자님, 이런 비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슈를 우리가 하나씩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 개를 해놓으니까 중간에 우리가 얘기를 다 못하고 하는데 우선 마지막 그 다리 이야기는 말입니다. 다리가 원래가 9.1m가 됩니다. 9.1m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10.6m라고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 자료는 내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기준이 9.1m입니다. 9.1m고 실제로 120개 정도의 다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정도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이제 그 개폐교라 해가지고 배가 지나갈 때 들고 올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또 지금 기존의 다리를 개폐교로 만든다는 개폐교로 건가요? 일부를 5개 정도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예. 있습니다. 48개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면 거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저는 또 하나가 찬성층에서 만드신 공식 또 자료에 하나가 근거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하나가 것입니다. 홍 교수님은 사실 홍 교수님이 분석한 그 자료에 보면은 전체 공사비를 12조로 잡고 있어요. 그 본인은 왜 그래 잡았어요? 왜 본인은 12조가 비용이라고 잡아놓고는 왜 어떻게? 굳이 보여드릴까요? 어디 아니 그거 말고 여기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보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여기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홍정호 교수님이 전체를 얼마 잡았는가 하면 15조 4천억을 자기가 잡았어요. 운하 건설 비용을 맞죠? 이거 했죠 이거. 그 자료는 그리고 본인은 그 자료는 저 옛날에 했잖아 찬성층에서 제시한 그 자료 그대로 쓴 12조 겁니다. 잡았잖아. 12조 4천억 잡아놓고 왜 40조 50조 든다고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이유가 뭐냐면은 안 될 이유가 뭔가면은 실제로 이 공사를 알고 보면은 이 공사를 아는 사람은 크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간에 작은 15m 정도의 뭐 댐 좋아하면 댐도 좋고 준무 좋고 그런 것들을 한강 지역에 2개 더 만들고 낙동강에 6개 더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연결하는 거예요. 중간 연결하는 거기에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나머지기는 말입니다. 이게 큰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하천 골재 파내고 작은 댐 만드는데 이게 제가 왜 공사비를 14조를 잡은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 포함시키고 동시에 다리, 철거비, 제시공비 포함을 하면은 유지관리비 안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비용 대비 경제 효과가 100원 넣으면 1원도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비용을 그 제시하신 자료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다리 몇 개 고칠 겁니까? 그 다리는 끝내고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유지관리비를 왜 포함 안 시켰느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포함 안 시켜가지고 수익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수익도 포함 안 시키니까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게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홍 교수님은 여러 가지 그랬어요. 관광 제로 잡았다고요. 관광도 없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대기질 편익 수자원 공사라든지 지금까지 많은 데서 뭔가 하면은 운하를 만들면은 대기질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근데 없다. 본인은 없다 그랬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하느냐. 집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산 잘라가 집 짓고 있어 지금. 바다 모래 파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강모래를 쓰면은 이걸 골재 대체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훨씬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도 본인은 다 없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제성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인은 그러면 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정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12조 딱 산정. 12조 4천억을 본인이 산정했잖아요. 그 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는 비용과 경제적인 효과를 가장 그래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항목만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면 제가 비용에 포함시킬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하죠. 환경 비용, 생태계 파괴 비용 하나도 안 넣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마지막에 제기된 마지막에 제기된 그 다리 문제는 5개만 그러면 손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11개는 다시 개축을 하고 5개는 개폐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할게요. 11개를 개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이가 안 맞아요. 그러면 높이가 안 맞은 게 몇 미터가 배가 다닙니까? 9.1m. 예? 9.1m. 9.1m가 분명하시죠? 그렇죠. 9.1m.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한반도 여기 지금 이게 공식 책이죠? 공식 책이 11m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교수들이 쓰는 책을 집어넣은 거죠. 교수님도 쓰셨으니까요,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배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2,500톤급 바지선이 있고 하나는 5,000톤급 바지선이 있습니다. 유럽의 그 배가 다니는 높이라는 게 경관장과 이 높이가 있습니다. 그게 2,500톤급은 7m, 그다음에 그 5,000톤급은 9.2m인가 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그 높이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115개.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지금 9.5m 이하가 되는 다리가 몇 개 나옵니까? 그게 16개 나오죠. 그러니까 틀리셨죠. 왜 틀렸어 그게? 다음에요. 자료 꼭 제출해 드릴게요. 7.1m가 안 된 다리가 2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 보고서에도 있어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 다리 조사는 잘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이 자료에 잘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는 가운데 시간은 다 돼버렸네요. 이 토론 뭐 또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다리만 가지고 해요. 예, 그 이외에도 뭐 저희가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께서는 아예 뭐 끝장 토론해라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할 얘기들이 많이 더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그 토론도 필요하다고 모두들 공감하고 계실 테니까요. 기회가 되면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아쉬우시죠? 예, 아쉬우셔도 마무리 발언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시민동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토론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